염증에 걸린 마음, 우울증에 대한 참신하고 혁명적인 접근, 에드워드 볼머 체험, 정지인, 옮김, 면역기의 신속한 반격과 학습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적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상풍균 하나는 약 20분이 지나면 2개가 될 수 있고 그 수는 20분마다 계속 배가 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논리에 따라서 세균 하나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다.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침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전에 면역기는 전쟁에서 신속하게 승리하거나 적어도 적의 수를 충분히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최전방에 있는 각각의 대의식 세포에게는 이렇게 림프절이 있고 비장이 있고 비장 피를 만드는 비장, 골수가 있고 이렇게 자기의 췌장방 손이 다쳤다면 뇌를 통해서 지휘통제센터가 그래서 치아, 내장 이렇게 한다는 거죠. 면역계는 해부학적으로 면역기를 살펴보자. 자, 면역계는 어디에 있을까? 겨드랑이를 비롯한 몇 군데에 위치한 림프절은 림프관이라는 가지처럼 뻗어있는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는데 림프관은 면역세포들이 몸 전체를 자유롭게 순환하고 혈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100kg라고 한다. 비장은 면역세포들을 저장하고 골수는 새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면역기를 살펴볼 수 있다. 면역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면역기는 모든 전선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공격에 맞서 자기를 방어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돕는다. 대식소포는 진화에 의해서 훈련된 전방 부대원으로 적대적인 공격자가 발견하면 즉시 잡아먹고 적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면역군대의 장군인 림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잡아먹은 박테리아에 소화된 조각들을 자기 표면에 얹고 이동한다. 그리하여 림프절과 비장, 골수 등 면역계의 지휘 통제 센터에 도착하면 림프구 장군에게 보고한다. 이에 림프구는 항체를 혈류 속으로 뿜어내어 대식 세포들이 즉각 그리고 앞으로 공격에 맞서 자기를 방어하도록 돕는다. 자, 지휘 통제 체계가 아주 전쟁터 같은 이것이 전쟁터전의 하나의 모델이다. 자, 비작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세포와 상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주 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위협 그리고 어쩌면 전례도 없는 위협에 대식세포가 그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응할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을까? 적대적인 저 외부 세계에는 수백만 종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대식세포가 이전에 그 모두를 만나보았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모든 대식세포에게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지혜가 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을 알아볼 정도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세균의 생물학적인 전쟁이 15만 년도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독립된 하나의 종으로 진화한 이래 줄곧 격렬하게 이어져 왔다. 포유동물과 세균 사이의 전쟁 혹은 다세포 유기체와 단세포 침입자 사이의 전쟁은 영원처럼 긴 시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적자생용, 즉 가장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의 제1원칙은 생물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서 지켜졌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한 조상들은 대개 감염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다. 감염을 이겨내는데 아주 약간의 유리함이라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식세포는 무작위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와 가차없는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에 의해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위협이라도 생물학적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보았고 또 거기서 살아남았던 위협들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러다가 어느 해에 휴가를 맞아 아프리카에 간다면
당신의 면역계, 특히 내장 속의 면역계는 갑자기 이국적이고 낯선 세균 무리에 노출된다. 이런 생물학적인 위협은 매우 낯설고 대규모로 닥쳐오기 때문에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면역계는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세균들에 관한 매우 유용한 사실을 학습해왔다. 자연선택이 대식세포를 마치 로봇처럼 사전에 프로그래밍했다고 할 수도 있다. 대식세포에게는 아주 다양한 세균을 즉석에서 감식하고 죽일 수 있는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대식세포는 아프리카에서든 미국에서든 내장을 감염시키는 세균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다. 그 세균들은 내장의 소화작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외벽을 둘러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질탕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적인 사실은 지질타당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는 분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포유류 조상들이 만든 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죽 세균만이 지질타당을 만든다. 따라서 지질타당은 무군과 적군의 차이를 구분하는 매우 믿을만한 또 편리한 지표인 셈이다. 어떤 세포가 외부 표면에 지질타당을 갖고 있다면 대식세포는 그 세포에 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세포의 분자 바코드, 즉 분자 패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세포가 아니라 적의 세포가 분명하며 따라서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면역학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장 속의 대식세포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자연선택의 결과다. 자연선택의 결과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이 꽃의 노란 꽃이 참 아름답군요. 면역계는 적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새로운 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할 만큼 똑똑하다. 면역학습의 가장 익숙한 예는 백신 접종이다. 내가 휴가를 맞아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열대국가에서 파상풍 위험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파상풍 백신을 맞기로 했다고 하자 이는 만약에 야생에서 처음으로 만날 경우 나를 죽일 수 있는 병균을 약하게 만든 형태로 내 몸에 주사하기로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백신을 맞은 후에 처음 몇 시간 또 며칠 동안은 주사를 맞은 부위가 좀 아프고 부어올 것이다. 이 전형적인 염증의 신호들은 그 부위의 대식세포들이 강력한 항원이자 도발적인 비작위 세균을 의도적으로 주입한 데 대해 선천성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나 그것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목적은 면역기 림프를 자극해 항체를, 그러니까 주입한 바로 그 항원을 인식해서 그것에 들러붙도록 디자인된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 항체는 콕 집어 파상풍 항원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도록 선택이 된다. 그리고 항체 생산 과정은 일단 시작되면 대개 몇 년 동안 계속되므로 이제 나의 면역기는 다음에 파상풍균을 만날 때 2배로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진화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대식세포의 발견, 즉시 사살 반응을 촉발하는 선천적 면역 방어선 외에 또 하나의 방어선을 추가로 구축한 것이다. 내 면역기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세계에 관한 무언가를 줄곧 학습하고 기억해왔다. 한마디로 적응해온 것이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내 림프구는 저 바깥 세상에 파상풍균이 존재하며 그것이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라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항체를 생산해 계속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면역기 이면 자가 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는 면역기가 수백만 개의 세포들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갖추고 온몸 곳곳의 모든 위치를 관리할 수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일에 혈안이 된 미생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신속한 반격과 적응 학습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공할 방어 병력이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군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는 전부 사실이지만 사실의 전부는 아니다. 면역기의 어두운 이면도 있다. 지금까지 내가 염증에 대한 은유로 전쟁을 사용한 탓에 여러분은 고급 정보를 통해서 표적을 명확하게 정밀하게 조준함으로써
승전 가능성을 높이는 현대의 첨단 기술 군대처럼 면역계도 항상 염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염증과의 전쟁도 군사적 전쟁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주변에 있는 무고한 존재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또한 총과 미사일처럼 면역기의 무기들도 엉뚱한 방향을 조준해서 아군의 공격에 의한 사상자를 낳을 수 있다. 대식수는 지질타단 같은 분자 바코드로 즉각 식별할 수 있는 생물학계 외계 물질을 탐지해서 파괴하는 엄격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 침입한 세균을 포위해서 집어삼키는 대식세포는 다른 것소 효소와 세균 파편들을 주변 조직에 뿜어댄다. 이러한 대식세포의 폐기물은 우연히 세균 감염 지역 근처에 있었을 뿐 그 면역 반응과는 무관한 뼈나 근육이나 신경세포 같은 죄 없는 이웃에 유독한 영향을 끼친다. 사이토카인 신호를 받아서 염증 지역에 동원된 대식세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커진다. 치열한 대식세포 전쟁은 실제 전쟁에서의 초토화나 융단 폭격 전술과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존재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식세포는 상처 입은 손의 감염이 온몸에 퍼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감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억제만 되었다면 대식세포 군대는 그 위치에 참호를 파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처 입은 손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직의 상태도 영구히 훼손된다. 근육과 피부, 뼈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나마 영향이 가볍고 적으면 질긴 섬유형 흉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대식세포의 방어 방식은 상처 입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손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식세포의 부수적인 피해가 주위의 무고한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하는 데 비해서 림프구의 아군 공격은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을 더욱 정밀히 조정한다. 면역기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겠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식세포가 잡아내 림프구로 운반하는 항원이 세균의 단백질 조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단백질 조각, 우리 조직들의 분자 조각인 경우도 있다. 때로는 실수로 이런 자기 단백질을 잠재적인 적의 바코드로 보고받은 림프구가 다시 실수로 자기를 향해 적대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 림프구는 세균이나 다른 진짜 비자기 항원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대신에 자기의 단백질에 대한 항체,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맞서는 항체, 즉 자가 항체를 쏟아낸다. 자가 항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현상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선 항체의 질병 치유 혹은 예방 효과 못지않게 극적일 수도 있다. 파상풍균에 맞서는 착한 항체는 치명적인 파상풍 감염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몸에 맞서는 나쁜 자가 항체는 파상풍만큼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은 때때로 면역계에서 오는 아군의 포화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자가 항체들이 췌장의 모든 세포는 전혀 다치지 않게 남겨두면서 그 세포들만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흉터는 없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자해이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없으면 신체는 혈중 포도당 소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여러 측면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만다.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대치법이 발명되기 전에는 많은 환자가 자신의 면역계가 자기를 겨냥하는 이 개별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때문에 금세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망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감염과 외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기분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혈구와 림프절 대식세포와 사이토카인에 관한 이 정교하고 세세한 지식은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제 3장에서 너무 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거. 아픈 것은 우울한 일이고, 그렇죠. 아픈 것은 우울한 일이다. 아프지 않아야죠.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아프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나무 그늘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픈 건 우울한 일. 피부인을 기억하는가?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아무도 그 입장이라면 누구도 그렇듯이 과연 그럴까? 우울증도 있던 그 부인 말이다. 내가 피부인을 만나서 일상적인 진료를 했던 그날 떠올려보면은 누구나 부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울증이 걸릴 거라는 가정 아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개념들이 얼마나 배배 꼬여 있는지 의안이 붕붕할 정도이다. 그 당연하다는 말이 전제하는 바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피부인이 자신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인은 자신이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걸렸고 그 상태가 피할 수 없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점점 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휠체어에 묶여 지내게 될 것을 알았다. 자신의 점진적인 퇴화가 아무런 종말을 맞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했고 그래서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다. 부인과 같은 운명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런 내가 한 선대 의사에게 피부인의 우울증과 염증성 질환을 모두 갖고 있다며 상의했을 때 그가 내놓은 이론적인 분석이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 그리고 병세가 더 악화될 것을 아는 것은 실제로 우울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병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신체적인 질병이 우울증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무언의 가정은 그리 옳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선배 의사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피부인의 우울증은 자기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부인의 건강에서 신체적인 측면을 보살피는 의사였다. 부인의 우울증은 신체 질병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며 그 뿌리는 부인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어오른 관절의 병리학적인 원인과도 무관했다. 그 일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일, 정신과 의사, 성직자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이었다. 그늘의 일이 하나의 일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예외적인 사례도 아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는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측면에서 피부인과 같은 경험을 한다. 첫째로 부인의 정신적인 증상들은 전혀 드문 것이 아니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약 90%가 피로를 자신의 가장 주된 문제로 꼽고 약 40%는 우울증이 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의 느낌이나 명료한 사고를 하거나 계획 세우기가 어려운 것 역시 흔한 일이다. 관절염 자선단체와 환자 자조단체들이 작성한 미충족 임상 수요 목록은 심리적 증상으로 가득하다. 내가 피부인에게 발견해 대단히 특별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우울증과 류마티즘 관절염의 조합은 알고 보니 아주 흔한 일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부인의 경험 중에서 많은 관절염 환자가 공감할 만한 또 한 가지 측면은 의사들의 노골적인 무관심이다. 류마티즘성 관절염 환자를 진료하는 류마티즘 전문의들은 마모되는 관절의 MRI 스캔과 혈액 검사 같은 신체적인 질병의 증거에 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그들이 훈련받은 방식이자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들은 심리적인 증상이나 행동 증상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체로 류마티즘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에너지 수준이나 감정, 생각에 관해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환자가 자진해서 자신의 무기력하고 기쁨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마음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의사들은 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심지어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내가 피부인에 관해서 의논했던 선배 의사가 했던 똑같은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리라. 당연하죠. 내가 환자분이라도 우울증이 걸릴 거예요 하고 환자에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하고도 그렇게 흔한 일을 왜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도외시할까? 우울증과 관절염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그렇게도 분명한데도 왜 겉으로 드러나지는 내지는 않는 걸까? 나는 이게 다 데카르트 탓이라고 생각한다.
한다. 데카르트. 정신과 육체가 다르다. 별개다. 토키토 신기계. 르네 데카르트는 17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르모티즘 전문이나 면역학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의 관념은 계속해서 현대의학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학과 관련해서 데카르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세계의 만물은 두 종류가 존재하며 경험에도 두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이원론이다. 외부의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은 대상들이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또 한편에 내면의 영적 세계가 있으니 여기서는 주관적인 관념과 감정이 의식 및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인식 내용을 구성한다. 우리도 모두 이 이원론에 대해서 둘로 나눈다. 우리 몸은 물리적, 객관적, 무의식적인 영역에 속하고 정신은 영적, 주관적, 의식적 영역에 속한다. 데카르트가 이 결론에 도달한 방식은 아주 희한하고 독창적이었다. 그는 먼저 근본적인 의심에서 출발한다. 극단적인 의심으로서 자신이 세계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검증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감각 정보가 신뢰할 만한 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불신했다. 꿈속에서 그의 감각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오도했기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지만은 잠에서 깨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두 눈을 뜨고 돌아다니며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 같아 보이는 것들이 두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있을 때 보았던 것들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아직 깨지 않은 꿈속 세계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최종적으로 데카르트는 그렇게 극단적인 의심에서 살아남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의심 자체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 등에 대해 끊임없이 철저하게 회의적으로 사고하는 동안에 데카르트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는 단 하나의 그가 사고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해. 나는 그 어떤 것도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모든 꿈이라고 생각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 세계를 회의하고 무시해버리고 싶다고 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건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 내가 내 자신에게 그 말을 한다면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말이 참일 수 없다는 걸 알아. 돌려서 말하면 고키토 에르고 숨. 야 고키토. 즉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참일 수밖에 없지. 이 말은 데카르트가 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또한 그는 과학혁명의 주요 설계자이자 근대과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기억되며 그의 이름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갈릴레오와 뉴턴 같은 이들과 동시에 거론된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서 이 두 측면이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 단박에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유아론 즉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이 세계가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더 확실한 과학적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사람과 어떻게 동일인일 수 있는 걸까? 놀라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답은 신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적 신앙이 문화의 줄이었고 격렬하게 토의되던 시대에 글을 썼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자신이 물질적 실체가 없는 인간의 영혼이며 이 영혼이 자신의 생각과 의심, 신과의 교감을 포함해 그의 의식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믿었다. 그는 중세식 출현의 흐름을 따라 신은 반드시 죽는 존재인 인간이 지닌 유한한 상상력의 역량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무한한 신에 관한 자신의 우주적인 비전은 자신이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오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낱 인간이 신을 상상해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데카르트 자신을 포함해서 발달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흔히 신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신에 대한 그의 믿음은 자명한 명제 같은 것이어서 신은 실제였을 뿐 아니라 실제여야만 했다. 또한 데카르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기량을 최대한 근면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해서 만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유로운 신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세계를 데카르트가 잠재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준 존재, 내가 생각하니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밖에 모르는 알무의 고립에서 그를 구해준 존재, 그리고 실험과학으로 그의 마음을 이끌어준 존재가 바로 신이었다. 만물의 외양을 통제하는 추상적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일에 수학을 사용했던 그는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신체도 신경과 혈관, 근육 같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기계이며 이 구성 요소는 동물 및 무생물 기계의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물리법칙에 따라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물리학은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나무의 줄기였고 형이상학과 달리 말해서 신은 그의 나무의 뿌리였으며 다른 모든 과학은 물리학이라는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이었다. 데카르트는 신체를 물리적 기계로 보고 그 생각을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표현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이러한 비전은 이후에 구축된 생물학적, 과학적, 의학의 이례적인 성공에 대한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없었다. 신체 기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해부학의 소관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시체를 해부하는 일을 의미했다. 이전에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종교적인 이유로 널리 금지되던 일이었다. 현대의 눈에 그럭저럭 엇풋하게 보이는 심장과 뇌의 해부도는 데카르트보다도 100년 정도 앞선 시기가 되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인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생리학의 소관이었고 당시 생리학은 한층 더 원시적인 상태였다. 17세기의 의사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에 관해 최초로 정확한 이론을 막 발표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데카르트는 혈액은 어떤 식으로인지 덮여지고 팽창함으로써 심장에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했다. 데카르트가 만든 신체의 기계는 개념의 초기 구상들이지 지금 우리에게 세부적인 오리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해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 범위는 놀랍도록 야심차 보인다. 데카르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신체의 기계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결국에는 신체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모든 동물의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동물의 영혼은 단순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는 기계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리 단순 명료하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기계적인 물리만으로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의 형리상학을 배제하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는 영혼은 기정사실이었으니 영혼은 실제였고 또 실제여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신체 기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또 영혼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합쳐서 인간을 구성한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영혼은 신체가 하지 못하는 무엇을 하는 걸까? 영혼은 몸속에 어디 있을까? 그리고 영혼과 신체는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이 질문들에 답하려는 데카르트의 시도는 그 자신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높은 지적 역량이나 신과의 교감은 분명 영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감정과 기억은 어떨까? 이것들도 전적으로 동물적이어서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신체에서 영혼이 차지하는 위치도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웠다. 데카르트는 가능한 후보 여럿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얼마 전 인간대를 해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작고 무엇인지 불분명한 구조물인 솔방울 셈으로 마음을 정했다. 그는 뇌 구조물들이 대부분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에 홀로 중심에 있는 솔방울 셈이 마음에 들었다. 대뇌 방구는 좌우에 하나씩 쌍으로 존재하며 뇌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들 대부분이 양쪽 방구에 똑같이 존재한다. 영혼의 본질은 고요하며 나뉠 수 없으니 양쪽으로 나는 것이 영혼의 자리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외에도 뇌에는 뇌와 수체처럼
하나만 있어서 영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길 만한 장소가 더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성방울 셈이 더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호했다.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던 이런 허술한 해박적인 추측이 신체와 영혼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불안정하게 떡받치고 있었다. 그러니 신체기가 영혼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장소는 설방울샘이라는 것이었다. 설방울샘. 그런 식으로 또한 데카르트는 설방울샘의 움직임이 영혼이 신체를 지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상상했다. 설방울샘이 일종의 밸브나 수도꼭지처럼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영혼이 신체의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흘러갈 방향을 지시해서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대략 이런 입장이 20년에 걸친 데카르트의 비범한 지적 여정에서 종착점으로 기록된다. 그 여정은 의심에서 고기터로 갔다. 거기서 다시 신을 통해서 세계라는 기계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즉 기계인 인간 내부에 있는 신이라는 개념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지극히 허술한 개념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을 빼면은 데카르트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 역시 이원론이 문제를 풀어낸 것 못지않게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던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데카르트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경제 사정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수도 자주 바꾸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 주에 3번씩, 그것도 그가 침대에 누워 생각에 몰두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스웨덴 여왕에게 철학 개인 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다 스톡홀름의 춥고 어둡던 2월 어느 날 폐렴에 걸렸고 열흘 후에 5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참. 그림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관한 설방울샘 이론을 설명하는 여인. 설방울샘. 머리에 이 그러면 데카르트의 마지막 저술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끝난 그의 마지막 저작이 출간되었다. 데카르트 자신이 고안해서나 해결하지 못한 심신 문제에 관한 책이었다. 데카르트의 이론들.